네, 태메리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맞은편에는요. 예, 그 김종아리라고 봐요. 김종아리라고 봐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왜 이거 안 갖고 오셨어요? 이 양당에서 그 비대위원장을 뽑지 않기 때문에 내 조만간 혁신위원장 그 명패를 만들까 해요. 아, 혁신위로 아예 이제 바꾸셨군요. 내가 전권을 준다면은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추워도 근데 권력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는 또 관심이 요즘 없으신가요? 그 반응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그로를 끌 수가 없다고 봐요. 오나 저는 괴롭다고 봐요. 많이 힘드신 것으로 봐요. 네, 자 밀리미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싱하밍 중국 대사를 만났죠. 그것을 두고서 중국이랑 이렇게 오염수 방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발끈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것이 중국 사대주의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원내대표는 중국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중국의 원전이 55개나 있는데 거기에다 먼저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중국 사대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 무엇인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1번 자기들 친일 감추려고 99% 나왔네요. 2번 사대주의니까 1%로 나왔습니다. 댓글 중에 그 정도가 사대주의면 윤 정부의 태도는 거의 식민지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대바람부터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요. 네. 다시 적자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배당 지급 또 해외여행이 늘면서 지난 4월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는데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7억 9천만 달러 약 1조 원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월 2월 연속으로 사실은 11년 만에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3월에는 힘겹게 턱걸이 흑자를 살짝 기록했었는데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3월에 잠깐 그랬던 거는 그 시기적인 특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3월 달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해외법인이나 이런 데서 받은 우리 또 해외 투자에서 받은 여러 배당금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상 약간 흑자 요인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겨우 정말 턱걸이 흑자를 했는데 4월은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달이에요.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봤더니 1월부터 4월까지 누적으로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누적 경상수지는 53억 7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1년 사이에 203억 8천만 달러나 줄어 있는 상황이죠. 네, 자세히 보니까요. 수출은 1년 전보다 16.8% 줄었고요. 수입도 13.2%나 감소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수치를 제가 많이 조사해봤는데 볼 것도 없어요. 다 안 좋습니다. 서비스 수지가 1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마 이제 여행 수지 적자가 좀 큰 폭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본원소득 수지라고 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외국인들이 주로 가져가는 배당 소득인데 이게 한 달 사이에 작년에 31억 5천만 달러 흑자에서 5억 5천만 달러 적자로 약 37억 달러 급감. 요게 아마 4월달 경상수지 적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4월달의 적자는 이런 어떤 월별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미 예상이 돼 있거든요. 다만 이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어떻게 안 좋은 소식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그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수지 적자 심각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고 술래잡기 하듯이 자꾸 정부가 그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그 국민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렇죠. 이런 분들은 내 일전에 그 1인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건 다방구 정신으로 내가 해결이 된다고 봐요. 다방구. 예. 운 좀 띄워달라고 봐요. 네, 다들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내한테 있어요. 그냥 나한테 정권을 주세요. 그냥 정권만 주면은 주세요. 해결이 되는 걸 갖다가 뭐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자빠져 있고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 나한테 그 지금 정권을 정부보다. 주면은 네.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나한테 주면은 다 되는 건데 근데 안철수는 안 된다고 봐요. 거기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어떤 PD가 안 웃어? 됩니다. 저놈도 컷오프라고 봐요. 저는 여태까지 웃은 적이 없다고 봐요. 네. 오해라고. 컷오프 1순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컷오프 안 당하고 있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인데요. 한국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서 또 탈락했다는 소식이죠. 예.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신흥국 지수가 있고 선진국 지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흥국 지수에 지금 속해 있는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금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다고 하네요. 네. 하는데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관찰 대상국이라는 데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관찰 대상국 등재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에요. MSCI 지수의 시장 조정은 매년 6월에 결정을 하는데 먼저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참 본 다음에 승격 여부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반영 이런 순서인데 첫 단계죠. 관찰 대상국 등재 자체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년 정도 이상은 또 MSCI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MSCI 측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한 얘기는 한국이 그래 영문 공시 자료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은 아는데 전면적으로 이것들이 시행된 이후에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그래 너희들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이거저거 노력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어디 그대로 하는지 한번 보고 나서 결정할게라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등재가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MSCI 선진국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라든지 우리의 외환 거래 시간도 막 연장을 해주고 네.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폐지해주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각종 자료를 영문으로 공시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겠다 해서 엄청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수급을 늘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뭐가 좋은가라고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따라가기 위한 수많은 그 나라의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들, 펀드들이 실제로 그 지수에 편입된 나라의 주식을 실제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수에 포함됐다 하면 수많은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우리 수급을 좋게 해줘서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번에 그게 이제 불발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저는 그냥 윤석열 정부가 뭐 우리나라에 요만큼이라도 좋은 거 한다고 그러면 안 될 줄 알았어요. 예. 철저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 경제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그 여전히 그 증시 수준이 신흥국에 머물렀다 이런 평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밤이 어두울수록 해가 뜰 때가 더 가까이 왔다고 봐요. 시적으로 가시네요. 네. 해를 취재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인지 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를 취재하는 사람. 누구죠? 해 리포터. 아, 해 리포터를 불러야 된다고 봐요. 끝까지 저 자식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님 지금 공천 탈락이라고 봐요. 유 기자님도 처음에 참으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 리포터 출신이라 잘한다. 해 리포터.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 짧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소세 5년 만에 다시 환원된다. 서민 부담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 30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계속 우리나라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부자 감세는 내버려 두고 수많은 서민들에게 결국 그 부족분을 채울 거 아니냐. 그럴 때 검토되는 것들이 유류세라든지 개소세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원복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늘 우려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어갈게요. 안녕. 안녕.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합니다. 패셔니스타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네,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을 지키고 있는 안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어요. 누가 와도 분당은 제가 지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리미터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보기 1번 영국 교수가 마실 수 있다고 하니까, 보기 2번 어차피 안 마실 거니까. 네, 97%가 보기 2번 선택해 주셨고요. 댓글 가운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마실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방류하면 안 된다를 다뤄야 하는데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마신다는 걸 이미 벌써 가정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염수 얘기 말고 네. 다른 물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어떤 물 얘기해 볼까요? 안칠수. 예. 정말 마실 수 없는 물이네요. 용산에서 누가 내려와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 안칠수.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전해드려야 되는 소식인데요. 중에서 네. 그냥 다루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깎아주던 세금들 줄줄이 원래대로 복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모자란 세수를 서민 증세로 충당하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하던 얘기 이어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하는데요. 네. 인하 조치를 6월 30일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수 펑크가 지금 뭐 34조 원 이상 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책으로 이런 걸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소식인데요. 사실 지난 2018년 7월부터 개소세가 승용차 출고가의 5%였는데 3.5%로 낮춰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개소세가 3.5에서 5로 인상되면 얼마나 부담이 커지는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4,200만 원짜리 그랜저를 사신다라고 하면은 90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요. 다만 이제 차의 과세 표준이 줄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은 약 36만 원 정도 더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정부 세수에 도대체 얼마나 도움이 되나 봤더니 약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1년의 반이 지났거든요. 결국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1,000억 남짓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겨우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그러니까 세수는 34조 뭐 50조를 나라 살림 펑크 내놓고 1,000억 더 메꾸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올해 8월 31일까지 일단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도 연장이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데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복구하면은 약 5조 5천억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소세라든지 유류세를 건드리긴 하는데 다 나라 세수 부족 때문이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평가인데 이렇게 하면서 반면 추경호 총리가 어저께 다른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양도세 다주택자들이 물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살펴보면 이런 거죠. 나라 살림 세수는 펑크 내더니 담배값 인상도 만지작 이제 개수세도 건드려 유류세도 건드려 그런데 결국 양도세는 깎아줘. 그러니까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그야말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재부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세수가 빵꾸 났는데 왜 이렇게 바쁜 척만 하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허겁 직업. 지금. 네, 그 바쁜 척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자 감세 안 했으면은 이렇게 다 만지작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네.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했는데 의미 있는 멘트가 나와서 기사가 많이 달려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기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사실은 뭐 대중국 무역 등등등 해서 늘 흑자를 내온 나라였는데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달러가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이제 심해지고 해서 기조적으로 우리나라가 흑자국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늘 우리나라가 달러가 넘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해서 돈 관리를 할 것인가가 한국은행의 주요한 전략 목표였다면 이제 그런 목표를 바꿔야 되는 타이밍에 왔다라는 말을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금융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늘 돈 잘 버는 나라에서 이제 돈 못 버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고지기가 금고 지키는 방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이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기조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느니 결국 제도나 운영 방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결국은 하느니 손가락이 어디로 가냐 이 중요한데 손가락이 영어로 불안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알죠. 핑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반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안 핑거. 오므린 겁니다. 그 반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뭐죠? 잘린 거. 잘린 거. 이상입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손가락을 어디로 가리킬 것인가? 봉합을 해야 됩니다. 봉합을 해야 네. 된다. 봉합 잘 된 거 맞죠? 피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찾고 있습니다. 노원병 어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현대차그룹이 해외에서 번 59억 불을 국내로 재투자한다는 소식인데요. 창사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해외 법인 유보금 5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조 8천억인데 이것을 국내로 들여와서 울산, 광명 등 전기차 생산 시설에 전환 투자로 사용한다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번 돈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인데요. 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라고 짧게 말씀드리면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뭐 법인세 관련해서 리쇼어링을 해도 세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리쇼어링 유인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같이 국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재투자되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지금 보호무역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현대차가 무조건 나 현대나 삼성이 무조건 해외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아주 뭐 의미 있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차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혹시 그 소녀시대가 쓰는 기름 아십니까? 키싱유 뚜뚜루 뚜뚜뚜 재밌습니다. 장르를 넘나들고 계시네요. 네. 예. 예능까지. 네. 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해볼까요? 해볼게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사 1,612개 상장사를 분석해 봤는데요. 매출은 12%가 늘었어요. 네. 그럼 잘했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을 뜯어봤더니 그 전에 비해서 34%나 빠졌어요. 그리고 자산은 6.5% 늘었지만 총 부채가 10%나 늘었어요. 결국 자산이 빚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비용이 31.9%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고 빚이 늘고 이자 부담이 엄청 늘어서 사실은 헛장사를 했다. 많이 어렵다. 이런 소식인데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끼리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 네 글자로 뭡니까? 끼리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전화가 있는 소식 한 줄로 요약하면 경제도 힘들다입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 안녕. 네, 태미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두 분 소개합니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 거울공주네요. 안녕하십니까. 거울이 거울을 바꿨습니다. 머리 화려해졌네요. 예, 성함이 좀 낫나요? 박근입니다. 박근. 오늘은 여기는 박근이. 근데 거울방이 없나 봅니다. 왜요? 저 나가면 바로 있어요. 문 앞에. 그렇습니까? 전신으로 있습니다. 빼놓으십시오. 네. 자, 미리미터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본 질문 이겁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노조라든지 각종 시민단체를 향해서 말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언행 수위도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기 1번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서 그런 것이다. 보기 2번은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했는데 98%가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된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신 거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반도체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네.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데 이거 좀 유예해달라라고 해서 사실은 쟁점이 돼 있는데 이게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을 보니까 환영 일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오늘은 약간은 좀 네. 시간을 할애해서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소식을 좀 정리해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일 보도를 했는데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보좌관이래요. 아무튼 이분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네.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입니다. 이게 이제 당분간은 연장될 것이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 10월 사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국, 대만 업체도 역시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다만 1년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올 10월이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걸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번 발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언제 어떻게까지 유예되는가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이게 언론에서는 지금 전부 다 환영 뭐 이런 식으로 안도 뭐 이런 네.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좀 해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 업계들이 사실은 물밑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많이 했고 공식적으로도 미국 상무부에 공식 의견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런 어떤 중국에 대한 제재가 그동안 한국이나 대만 업체들에서 많은 저항이 있어 왔다라는 보도를 또 하고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는 거죠. 한국, 대만 업체들이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는데 존 테일러 삼성전자 부사장이 현재까지 우리가 발표한 팹 공장은 하나뿐이다. 즉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공장은 하나뿐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있다라는 또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 부사장은 미국 미래 반도체에는 역시 미국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의 미국이 좋아할 만한 멘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자, 이런 맥락을 한번 자세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또 대만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가드레일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죠. 그래서 유예 조치가 아직은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뉘앙스를 바꿔서 미국에 더 투자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중에 이제 그래 그럼 앞으로 잠깐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까라는 발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이 흐름 속에서 혹시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뭐냐, 중국 공장이 인질로 잡혀 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중국의 유예를 더 받고 싶어? 중국에서 계속 생산하고 싶어? 그럼 미국에 투자를 더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원하는 떡을 더 주든지. 이런 식의 뒷거리가 계속 돼야 겨우 중국 관련해서 유예 조치들이 연장되고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물밑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는 걸 미국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유예 조치를 가지고 한국 업체를 관리할 수 있다.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내거나 더 미국이 원하는 더 좋은 조건들을 한국에 계속 강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지금 네. 유예 조치가 잠깐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좋다고 할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근데 언론에서는 조금 더 유예됐다는 것을 청신호로 보인다까지만 보도를 하고 그렇죠. 있어서 오히려 구조적으로 인질로 잡힌 구조가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잔뜩 이 쓰셨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거 한시적 조치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미중 그 갈등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양대창 정신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양쪽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 대책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창. 창조 경제. 창조경제 그렇죠. 창조해야 됩니다. 모든 창조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댓글에 수첩을 공개하라고 뭘 그렇게 받아 적냐고 하시는데 공개 가능합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졸립니다. 네. 설명이 길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천일염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사재기가 우려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기사인데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에 소금을 구매하겠다라고 해서 선일염 즉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소금뿐만 아니라 김, 미역 등 수산물 소비까지도 동시에 위축될까 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전국 천일염 생산의 85%를 신안군에서 생산하는데 신안군 지금 수협 직매장에서 소금 값이 20% 이상 올랐고요. 전화에 불이 난답니다. 그렇습니다. 마트 쪽에는 천일염 상품이 없고 네. 또 온라인에서도 지금 천일염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금 문제뿐만 아니고요. 연쇄적으로 지금 식품 외식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불안이 세니까 야, 이게 지금
국내 1위 참치 업체인 동원그룹에서는 이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겠다. 네. 또 대상그룹에서는 천일염 일본 후쿠시마 소금과 상관없는 암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금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겠다. 그렇죠. 또 최대 급식 업체인 CJ 이 프레시웨이도 당분간 이 해산물 관련해서는 북유럽산을 쓰겠다. 네. 이런 식으로 수입 루트를 다 다변화하려고 지금 대책을 연쇄적으로 마련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 보면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어떤 재난이 나도 사재기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품목도 우리는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이렇게 우려된다는 것은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로 방사능을 피하겠다는 진지한 소비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식용유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식용유 정신. 네. 문 좀 식. 띄워주십시오. 식. 시끄럽게만 하고 대통령이 네, 용. 용기를 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유.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네. 뭐 서석구, 뭐 좋습니다. 이경재.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되면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재기 조짐이다 이렇게 다 소금이 없다라는 게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그렇습니다. 오염수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3년 된 소금 샀다고 하시는데 3년 된 소금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네, 중국이 10개월 만에 단기 금리를 0.1% 인하했는데 네.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청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있는데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그 경기 부양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정치 외교가 풀어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오늘은 5mm로 인사드립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 네, 박시동입니다. 네, 맞은편에는요. 안녕하십니까. 이면보입니다. 오늘 아주 예? 진한 녹조 라떼를 들고 오셨네요. 옷도 그린이에요? 영산강에서 가져왔어요. 영상관 거 알겠습니다. 여름이라서. 네, 미리미터 먼저 할게요. KBS 수신료 왜 분리징수 하려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기 드렸습니다. 1번은 국민들이 부담을 느낄 게 걱정돼서, 보기 2번 돈줄 쥐어서 방송 장악하려고. 네, 99% 나왔습니다. 방송 장악인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됐다는 소식인데요. 어저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사실상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상은 됐는데 오늘 새벽이죠.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미국 연준이 사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지난해 6, 7, 9,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드디어 15개월 만에 일단 인상은 멈추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연준은 이제 올해 말에 금리 예상치를 5.6으로 제시했어요. 이게 이제 충격인데 지금이 5.25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베이비 스텝 0.25를 올리게 되면 앞으로 최소한 2회 이상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 거거든요. 네. 올해 연준 FOMC가 4번 남았어요. 근데 4번을 통해서 5.6까지 도달하려면 최소한 2회 이상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긴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서 시장이 약간 지금 충격을 주고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연내 물론 이제 인상은 어렵겠다 했지만 장기적으로 언제 금리 인하할 것인가가 시장의 큰 기대였는데 미국이 이렇게 크게 상단을 여는 바람에 7월 달에 있을 우리 한국은행도 굉장히 기준금리 관련해서 결정할 때 고심이 깊어질 것 같다라는 예측인데요. 네. 자,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파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그렇습니다. 네. 미 기준금리 한 번은 쉬어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쉬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그 오래된 친구 경쟁자였던 박근혜 정신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그렇습니까? 정신. 예. 네.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니까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네. 근. 근데 저기는 해법이 있습니다. 네. 네. 해. 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된다. 세금 놔뒀다 뭐 합니까? 어떻게 해 먹어요? 털어먹고 덜어먹고 볶아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으면 됩니다. 구워 먹으면 됩니까? 다 먹으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해 먹어볼래요? 관심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바로 두 번째 갈게요. 소식인데요. 어저께 통계청이 2023년 5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용 지표가 양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제조업, 건설업, 청년 부문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5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만 9천 명이나 줄었어요.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분야 취업자 감소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제조업, 석유화학 쪽은 폐업, 휴업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은 뭐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또 건설업 분야를 봤더니 지난해 동월 대비 6만 6천 명이나 줄어서 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사실 청년층인데 15세에서 29세거든요. 여기가 고용난이 가장 심각한데요. 전년 동월 대비 9만 9천 명이 줄어서 7개월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연령대로 봤을 때 고용률이 하락한 연령대는 청년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약한 포인트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출과 부동산 경기 등등을 봤을 때 제조업, 건설업, 청년에 집중된 이 고용난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고용 문제 속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잘 안 되겠습니다. 또 불리한 건 안 되는 거 아니시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실천하고 네. 극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사람은 현대적이고 건설적이어야 됩니다. 현대적이고 현대적 건설적이어야 된다. 사람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게 바로 보디빌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짧게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짧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은행들이 과태료 폭탄의 울상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 은행들이 중국에서 맞은 과태료가 총 30억에 이르고 있어요. 네. 우리은행도 크고 뭐 여러 은행들이 다 과태료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의 대중국 강경 노선이 너무 거칠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모르고 정부가 여기서 큰 소리 뻥뻥 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중국에서 느끼는 우리 기업들의 이런 수많은 애로 은행까지 과태료를 맞는 현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특활비로 하면 되지. 특활비? 카드로 해결하면 그 된다. 그 벌금 그거 32억밖에 안 맞았잖아. 예. 난 벌금 130억 원이야. 득할비로 하면 된답니다. 특활비 다 해. 200조만 줘. 내일 봬요. 네, 금요일 탐미리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상민 씨는 연구하는 날입니다. 이상민 연구소에서 다음 주 아이템들을 많이 연구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박시동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 최근에 저거 안 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있었나 봅니다. 자, 미리미터 먼저 할게요. 자, 정부가 소금 사재기는 강우량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강우량 때문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비가 많이 와서 소금이 수확이 많이 안 됐다. 수확이 아니죠. 네, 소금이 많이 귀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드린 보기 1번은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라고 하면 일본이 욕을 먹는 거 아니냐.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보기 2번은 진짜 강우량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99%가 일본이 욕먹을 것을 두려워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볼까 하는데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수출길 뭐 여러 가지 다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대체제로 이제 미국으로 네.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된다라는 식의 보도가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제가 좀 검증을 부탁드리는 바거든요. 네. 지금 사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을 중국과 또 중국과 연계된 반도체 수출 부진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국을 풀고 반도체를 풀어야 경제가 나아진다는 네.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팩터인 중국과 관련해서 오늘도 뉴스공장에서 많이 다뤘지만 지금 한중 갈등, 뭐 혐중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장애 요소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정치 외교는 모르겠고 경제만 보더라도 지금
올 초에 우리가 상저하고를 전망했거든요. 상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반기에 좋아지려면 결국 중국 아까 얘기한 반도체와 중국을 풀어야 되는데 풀기 직전인데 하반기가 이제 고로 달려가기 직전인데 지금 한중 이런 갈등이 생기면 자칫하면 상저하저로 되고 반도체와 중국이 영원히 이제 이런 허들을 못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경제적으로 보면 그걸 걱정해야 되는데 방금 유 기자님 말씀처럼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경제 전문 기자 또는 기사들이 오히려 탈중국 해도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라는 식의 기사와 분석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 논리를 가지고 탈중국이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료를 먼저 한번 볼까요? 표 나오고 있나요? 네. 저 표가 저 사람들의 논리의 시작입니다. 뭐냐면 정부와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올 들어 1월 3월 우리나라의 총 수출에서 대중 수출 비중이 19.5가 됐어요. 1분기 실적이긴 하지만 중국 수출 비중이 20 밑으로 내려온 거는 2005년 이후에 처음이에요. 2018년도 중국 최고 비중이었을 때에서 지금이랑 보면은 우하향하고 있죠. 네, 중국 비중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미국을 보면은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10%였는데 지금 17.7까지 올라왔어요. 중국이랑 많이 가까워졌다. 거의 유사하다. 붙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수출 비중이 우상향하고 있다. 네. 이 표를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 수치를 가지고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중국 수출 비중이 줄었지만 줄어든 대중 수출의 빈 공간을 대미 수출이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출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탈중국 한다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다. 봐라, 미국이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중학생이 봐도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액을 봐야죠. 수출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100만 원을 팔고 미국에 50만 원을 팔았었는데 미국이 거꾸로 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늘어서 수출 비중이 비슷해졌다.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중국에 100만 원 팔던 게 50으로 줄어서 50대 50으로 비중이 맞아졌다.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출 비중이 붙어졌 그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서로 접점에 이를 정도로 비슷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국가에 대해서 수출액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비율보다는 그럼요. 실제로 그걸 봐야 금액이 돼요.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따져야죠. 예,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중국에 팔던 게 줄어서 비중이 맞춰진 거거든요. 제가 수치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네. 그래프 한번 표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너무 멀리까지 가면 그래서 최근에 있는 분기별 수출액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 시가 작지만 밑에 것만 보시면 되는데 대중국 수출 관련해서는요. 2021년에 4분기 때 450억 불 하던 게 올 1분기에는 290억 불로 줄었죠. 미국은요. 2022년에 2분기 때 289억 불 하던 게 올해 1분기 때 260억 불.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결국에는 미국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서 중국과 비중이 맞아진 게 아니고요. 중국 수출이 반토막이 나서 비중이 맞아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던 만큼 수출액이 줄어서 그만큼 우리가 가난해진 건데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곡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 수출이 감소되고 대미 수출이 그만큼 늘어서 쌤쌤이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네. 시간이 괜찮은 거 네, 조금만 더 1분 해볼까요? 정도. 네. 하나만 더 해보면 대중국 수출 감소 품목과 대미 수출 증가 품목이 달라요. 네. 대중국 수출 품목은 전부 다 반도체 화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수출 품목은 전부 다 자동차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이 빠져서 미국의 수출이 늘어가는 그 품목이 같지가 않은 거죠. 내용도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더 말씀드리면 탈중국 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는 일단은 곡해이고요. 특히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 수출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표를 봤다 그러면 다 사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명쾌하게 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중국의 수출이 빈자리에 미국 수출이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죠. 실제 액수를 따져보면 그게 아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